신장 잘 쓸게. 우리 이제 이혼하자. 수술 자국이 차에 아물지도 않은 아내에게 남편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바로 이 끔찍한 배신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병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옆구리를 꿰맨 상처의 통증보다 더 깊은 아픔이 심장을 찔렀지만 이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남편 강민혁의 얼굴에는 죄책감 대신 경멸과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고 곁에 선 시어머니는 아들을 나무라는 척 연기했지만 그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의 무너진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만족스러운 듯 병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육중한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연의 눈물이 거짓말처럼 멎고 피처럼 붉은 입술 끝이 비릿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그녀의 눈물은 절망이 아닌 완벽하게 계획된 복수극의 첫 장면을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부전증으로 하루하루 죽어가던 민혁은 수연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는 수연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평생 그녀의 발을 씻겨주며 은혜를 갚겠다고, 이대로 죽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절박한 연기에 마음이 무너진 수연은 결국 자신의 신장 하나를 내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며칠 뒤 민혁은 수술에 꼭 필요한 서류라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 관련 문서도 섞여 있다면서 그는 수연을 재촉했습니다.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멀었던 수연은 그 수많은 서류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모든 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서명이 자신들의 전 재산 53억 원을 민혁의 내연녀 한유라의 이름을 따 만든 유령회사 YR 바이오 인베스트로 고스란히 넘기는 재산 이전 동의서이자 혹시라도 자신이 수술대 위에서 사망할 경우 100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남편 민혁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계약서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명 하나가 남편에게는 생명을, 자신에게는 지옥을 선사하는 계약서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퇴원 후 수연은 자신이 살던 청담동의 호화로운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현관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무정한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을 때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온몸을 값비싼 명품으로 휘감은 내연녀 한유라였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연을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남의 집 문을 함부로 열려고 하세요? 그 순간 안쪽에서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한 민혁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수연과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낡은 오르골마저 대리석 바닥에 내리쳐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수연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텅 빈 거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10년 동안 외면했던 단 하나의 전화번호 010-8888-9999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내 딸. 민혁은 자신이 누구의 딸을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이 자신의 파멸을 알리는 조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재계를 그림자 속에서 주무르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 이진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뿐인 딸이 뿌리 없는 놈과 결혼하겠다며 집을 나갔을 때 매정하게 등을 돌렸지만 수술 자국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타난 딸의 처참한 모습에 그의 분노는 조용히 들끓었습니다.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을 낸 자들을 어떻게 부서뜨릴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내 딸의 몸에 칼을 대고 모든 것을 빼앗아.
이 회장은 그날 밤 즉시 자신의 법률팀에서도 악마의 변호사로 불리는 조우진을 수연에게 보냈습니다. 조우진은 단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민혁이 들어놓은 100억 원짜리 사망보험 계약서의 사본과 유령 회사 YR 바이오의 자금 흐름 전체를 파악해 수연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 대신 날카로운 전사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수연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거대한 사자의 발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조우진의 뒷조사는 썩어 문드러진 진실의 맨살을 드러냈습니다. 강민혁의 신부전증은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이어진 상습적인 마약 투약과 문란한 생활이 그의 몸을 안에서부터 갉아먹은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내연녀 한유라는 과거 이진석 회장에게 처절하게 패배한 라이벌 기업의 딸로 처음부터 이 회장 가문에 대한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민혁에게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닌 복수와 탐욕으로 뒤엉킨 추악한 공모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보고받은 수연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이미 오래전에 증발했고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적의 정체가 명확해졌습니다. 덫을 놓을 시간이었습니다. 조우진이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수연은 시어머니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면 어김없이 찾는 강남의 최고급 스파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머리는 되는 대로 헝클어뜨리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약속된 장소에서 상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검은색 벤츠가 미끄러지듯 멈춰서고 화려하게 치장한 시어머니가 내렸습니다. 수연이 비틀거리며 다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은 벌레 씹은 듯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민혁 씨 없으면 저 죽어요. 수연은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당황한 시어머니의 얼굴이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팔을 짐짝처럼 잡아 끌어 아무도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계단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수연을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추태야? 단단히 미쳤구나. 분노의 찬 목소리가 시멘트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에 경계심이 완전히 허물어진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고쳐 매며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니? 멍청한 년. 내 덕에 공짜로 신장도 얻고 네 전 재산까지 전부 우리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어. 그 모든 대화는 수연의 코트 주머니 속 이 회장의 보안팀이 제공한 머리카락보다 작은 초소형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흐느끼는 연기를 계속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웃어둬. 실컷. 그 웃음소리가 내 아들의 장송곡이 될 테니 이제 함정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졌습니다. 남은 것은 공개적인 처형뿐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고 YR 바이오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자축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그는 세상의 정점에 선 듯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마이크를 잡고 얼굴 모를 고귀한 기증자분께 평생 감사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위선적인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행사장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암전되더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천박하고도 잔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멍청한 년, 내 덕에 공짜로 신장도 얻고 내 전 재산까지 전부 우리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어.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모든 카메라가 경악으로 굳어진 민혁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무대 뒤편에서 완벽하게 차려입은 수연이 그림자처럼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민혁을 지나쳐 마이크를 잡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얼굴, 모를 고귀한 기증자가 바로 접니다. 수연의 폭탄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이 파국으로 치닫는 동안 이진석 회장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조우진이 확보한 자금 횡령, 사기, 그리고 상습 마약 투약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일제히 검찰과 언론사에 넘겨졌습니다. YR 바이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여 단 몇 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관련된 모든 자산과 계좌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동결되었습니다. 민혁이 평생을 걸고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채 자신의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파산과 압류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이 사라지자 이제 그들의 자유를 빼앗을 차례였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도망치려던 민혁과 시어머니의 앞을 굳은 표정의 검찰 수사관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순진한 아내가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영린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통쾌하고 잔인한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은 강민혁의 몸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이 수연에게서 받은 신장을 더 이상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맹렬한 이물질로 인식하며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성, 거부, 반응.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던 민혁은 옆구리를 찢는 듯한 고통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에게 평생 혈액투석에 의지해야 하며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으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고 선고했습니다. 그가 병실 침대에 누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벽에 걸린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연녀 한유라 씨, 거액의 자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화면 속 한유라는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1년 후 수연은 투석 기계에 묶인 채 비참하게 누워있는 민혁을 찾아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는 쉰 목소리로 용서를 빌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200억 원을 기부하셨어. 단 한 가지 조건으로. 그녀는 병실 문을 향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주민등록번호 85041이 1. 강민혁. 이 사람을 영구적으로 장기이식 대기자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이 문을 닫기 전 수연이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넌 내 신장을 원했지. 이제 평생 그 신장이 내 몸속에서 썩어가는 고통을 느끼며 살아. 그게 내가 내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고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의 중심부에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세워졌습니다. 새희망 여성인권재단의 현판식이 열리는 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이수연은 단상에 올라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조력자가 된 아버지 이진석 회장과 변호사 조우진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얻은 작은 빛으로 저와 같이 길을 잃은 다른 분들의 길을 비추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리더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수많은 이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병원 투석실에서는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강민혁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것은 화려했던 과거를 모두 잃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시어머니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온병에 담아온 멀건 죽을 아들의 입에 떠 넣어주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유라는 교도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쓰러져가는 것을 매일같이 확인하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연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모든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시키는 덫이 되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수연은 창가에 서서 활기찬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과거 민혁이 부서뜨렸던 낡은 오르골 대신 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새 삶을 시작한 여성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옆구리의 수술 자국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배신의 낙인이 아닌 역경을 이겨낸 승리의 훈장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멜로디는 이제 희미한 기억이 되었고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만의 인생이라는 새로운 곡을 힘차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고 그녀의 입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강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실은 승리했고 정의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오후의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이수연이 검토하던 서류 위로 따스한 온기를 더했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옆구리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통증은 없었습니다. 그저 흉터만이 남아 배신의 기억이 아닌 생존의 증거로서 그녀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물과 같아서 아무리 단단한 바위로 막아도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결국에는 제 길을 찾아냅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진심과 용기로 다시 세운 삶만이 시간의 시험을 견뎌냅니다. 이수연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복수극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만약 당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비슷한 시련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그 용기 있는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